소주 사이다 500원, 또 국수 칼국수 450원, 국수 700원. 보금자리 시절 재정부가 남긴 이 금전출납부는 그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늘 이 작은 보금자리 집에서 이 낮은 앉은뱅이 책상에 앉아서 금전출납부를 쓰고 책을 읽고 글을 썼던 재정부. 그런 그의 곁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었던 것은 이 가짐없는 큰 자유라는 액자였습니다. 실제로 보금자리에서의 그의 삶은 가진 것이 없었기에 오히려 자유로웠던, 어찌 보면 구도자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로 하여금 자유롭고 평화로운 보금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985년 목동엔 지금까지와는 그 규모가 전혀 다른 대규모 철거가 시작됩니다. 개발이 끝나게 되면 이곳은 국제 수준의 신시가지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 땅이었던 목동을 직접 개발하겠다고 나선 시 당국은 그러나 허가 건물에만 보상비를 지급한다고 발표합니다. 허가 건물 세입자와 무허가 주택 소유주는 보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88 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다음에 공항과 가깝다는 이유로 제일 먼저 개발 대상이 된 목동. 목동은 10여 년 전 시 당국이 종로 일대 판자촌 주민들을 쓰레기차로 실어다 놓고 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시 당국의 철거로 또다시 갈 곳을 잃게 된 것입니다. 재정부는 목동 주민들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천을 가운데 놓고 건너편 쪽, 영등포 쪽에 살았던 나는 77년에 철거가 되었고, 이제 그게 이제 한 4, 5년 뒤에 목동 신시가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안양천 건너편이 다 철거돼서 쫓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안양천을 가운데 놓고 건너편에 살면서 저쪽 이쪽 뭐를 좀 알고 있었는데, 전에 우리도 완전히 맨주먹으로 쫓겨났는데 이제 그 건너편이 또 그렇게 쫓겨나게 된 것을 보고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어느 하나 우리 진정서를 똑바로 받아준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러나 시 당국은 목동 철거민들의 요구를 묵살했고 언론은 철거민들을 일컬어 무리한 요구만을 일삼는 이익 집단이라 매도했습니다. 일부 목동 주민의 집단 시위나 폭력은 모든 규범과 성실성을 무시한 처사로 받아들여집니다. 당초 요구가 관철되면 또다시 다음 단계 요구, 즉 무상으로 아파트를 달라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 조건을 이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 도시빈민 3호회에서 활동 중이던 재정부는 목동에 대한 정부의 대책 없는 이주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섭니다.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왜 이 정부 시착에 의해서 개발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다하거나 막는 것은 아닌데,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 수 있는 자리는 남겨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가난한 사람들을 여기서 또 쫓아버리면은 이보다 더 주거 비용이 적게 드는 곳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니까 더 비싼 주거 비용을 물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더 못 살게 더 돈을 많이 들여서 살아라고 하는 정책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려 100번이 넘는 시위 끝에 세입자에게도 약간의 이주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세입자에게도 보상이 주어진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또 특히 내가 감명받은 게 여기 보금자리에 와갖고 그래도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접해주면서 그 따뜻한 밥 해가지고 먹으라고 할 때 그때 참 힘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걸 모를 거예요. 뭐 밥 한 그릇에 감동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런 거에 너무 있잖아. 막 그 독재의 그 잔인함에 그런 걸 우리는 막 감사함이 막 저절로 나오고
거기서 그 인간을 우리를 대접을 해줬다는 거, 사람답게. 그게 진짜 그때 고맙고 힘 생기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유지를 팔아넘기면서 당국은 2,40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합니다. 목동이 그나마 살만한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액수였고, 그렇게 만든 건 철거민이었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보상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그 양의 임대주택과 많은 양의 그 적은 평수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55평, 45평, 30평대 이상의 그 소위 중산층 고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대량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 지역 현지에 그 당시에 살았던 그 뚝방 동네 원주민을 위한 주택 공급이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는 얘기죠. 목동 이후 철거는 훨씬 더 폭력적인 양상으로 변해갔습니다. 철거반이 고지대를 점령하고 주민들과 대치한 86년 사당동 철거 현장. 목동을 철거할 때 철거민들의 거센 시위와 항의에 부딪혔던 정부는 이때부터 개발을 민간 기업에 넘깁니다. 건설회사에 시유지나 국유지를 팔아넘긴 다음 철거도 맡긴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이쪽에 아줌마들이 또 뭐 돌을 던져도 이 반도 안 가고 저쪽에서 돌을 던지면 뭐 돌에 맞아서 뭐 머리 퍽퍽 깨지고 뭐 이렇게 되는, 자기 아내와 자기가 같이 도망가다가 놔두고 아내가 아무래도 처져서 못 오면 놔두고 자기만 그냥 도망가 버려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 막 밟혀서 그 뭐 삽으로 이렇게 막 머리도 막 그 산날 이걸로 머리도 이렇게 막 까고 뭐 하여튼 이게 막 이게 눈 뜨고 보지 못하는. 부상을 입은 주민이 속출한 것은 물론이고 억울함과 좌절감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철거민이 10명을 넘었습니다. 이른바 합동 재개발이라는 개발 방식이 도입된 이후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합동 재개발은 개발 지역 주민이 재개발 조합을 만든 다음 그들이 건설 회사와 합동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사실 조합원 대회를 가보거나 조합원의 구성을 보면은 오래전부터 가난하게 살았던 원주민의 그 비중이 낮습니다. 실제 지금 살고 있는 그 불량주택의 거주자는 세입자들이고 그 집의, 그 땅의 주인은 외지인이다 이겁니다. 그럼 외지인들은 누구냐?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는 중산층이거나 흔히 이야기하는 복분이거나 투기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재개발이 되고 난 뒤에 엄청난 이윤을 가져와야지 투자한 것을 빼니까 가능하면은 큰 평수의 아파트를 짓고 많은 수의 아파트를 지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그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건설회사와 투기꾼이 합심한 재개발은